그들은 다시 그를 위해 박수를 쳤다. 나는 커피 머신에서 세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이미 화요일부터 완벽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서식을 수정하는 척하며 분기 실적 발표를 반쯤 듣고 있었다. 김 대리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팀장님이 마치 노벨상 수상자라도 발표하는 것처럼 말했다. 사실 김 대리의 주된 기술은 이메일을 전달하고 월세라도 내는 것처럼 시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인데 말이다. 김 대리가 한올 물류건을 성사시키고 KPI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모두가 환호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지난 2주 동안 휴게실에서 API가 도대체 뭐냐고 물으며 불안에 떨던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나는 한울 프로젝트의 전체 아키텍처를 구축했다. 신입 개발자들을 교육했고 배포 중간에 시스템이 계속 다운될 때마다 운영 스케줄러를 다시 짜느라 새벽 2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김 대리는 한 번 실수로 테스트 환경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버렸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보너스와 승진을 거머쥐었다. 나는 1만 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와 다음 사이클에 다시 논의해보죠 라는 박 팀장님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박 팀장님, 그는 자기가 다니지도 않은 대학 이름이 박힌 맨투맨을 입고 모든 여직원을 챔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내게 말했다. 이 대리는 정말 바위 같아. 모두가 자네한테 의지하잖아. 승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예산 제약이 있어서 말이야. 이해하지? 나는 미소 지었다. 갑오처럼 두르는 그런 미소. 움찔하는 순간 그들은 더 많은 짐을 등에 지우고는 그걸 신뢰라고 부를 테니까. 지난 2년 동안 예산 제약이 판타지, 풋볼이나 어떤 암호화폐가 대박을 터뜨릴지에 대해 근무 시간의 절반을 떠드는 남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날 밤 나는 마치 관뚜껑을 닫듯 회사 노트북을 닫고 진짜 내 노트북을 열었다. 나의 기계, 나의 세계, 불평할 생각은 없었다. 분노의 트윗을 날릴 생각도 없었다. 나는 만들 생각이었다. 내 깃허브 저장소가 반쯤 장전된 무기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코딩해온 AI 워크플로우 도구가 화면을 밝혔다. 모듈식이고 깔끔하고 우아하며 추적 불가능했다. 모든 코드는 내 개인 장비로 근무 시간 외에 동네 카페나 누런 부엌 등 알에서 남은 짜장면을 데우며 작성되었다. 박 팀장님의 허락 따위는 내 가치를 증명하는 데 필요 없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사과의 가스라이팅을 당해봤거나 자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진에 억지로 박수를 쳐본 적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고 솔직히 말해 이런 고백들을 세상에 알리는 팀에게 도움이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는 AI 기반 작업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묵혀두고 있었다. 박 팀장님이 내놓는 변명보다도 적은 인계 오류로 실시간으로 작업을 추적, 할당, 재지정할 수 있는 엔진이었다. 세 번째 팀 개편 이후 부업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다 진지해졌다. 한 번은 작은 헬스케어 기술 스타트업에 시험 삼아 콜드 피칭을 해봤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좋아했지만 MVP는 거절했다. 시장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괜찮았다. 그 덕에 더 큰 불이 붙었다. 건너뛴 모든 연봉 인상은 새로운 모듈이 되었다. 박 팀장님이 자넨 정말 믿음직스러워라고 말할 때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족쇄 같았다. 나는 스케줄러 로직을 개선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전에 지연 시간 임계값을 테스트했다. 주말에는 부하 테스트를 돌렸다. 나는 쓰라리지 않았다. 나는 바빴다. 그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규칙을 새로 쓰는데 바빴다. 그리고 3월이 왔다. 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파일럿을 시도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운영팀의 내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테스트를 통과하면 계약할 것이라고 했다. 내 위장이 천천히 의심스럽게 뒤집혔다. 나는 차고와 꿈만 가진 눈먼 창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내가 근무 시간
때로는 그 이후에 쉬는 숨 하나하나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좋아하는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근로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3페이지, 7.3조. 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간 외에 회사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감옥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 같았다. 나는 그 페이지를 인쇄하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무시당한 모든 연봉 인상 요구서, 모든 감사 이메일, 모든 3분기에 다시 얘기하죠. 가 담긴 빨간 폴더에 끼워 넣었다. 뭔가 필요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내가 조용히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비결은 당신의 야망을 번아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나는 정확히 6시에 퇴근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스파게티 코드를 고치기 위해 늦게까지 남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박 팀장님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있다며 밤 10시 반에 보내는 슬랙 메시지에 답하는 일도 없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지루한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스프린트 회고를 주도하겠다고 자원하지 않았다. 데모 전에 급하게 수정하는 일도 없었다. 이 대리, 요즘 피곤한가 봐. 그들이 속삭였다. 예전엔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물론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주지 않기 시작한 매 시간은 나 자신에게 주어졌다. 밤은 신성한 시간이 되었다. 나는 마치 경계선이라도 긋는 것처럼 라벤더 향초를 켰다. 휴대폰은 뒤집어 놓고 회사 노트북은 미납된 치과 청구서 더미 아래에 처박아 두었다. 나는 내 진짜 기계, 키 절반이 닳아 없어진 내 프랑켄슈타인 노트북을 켜고 참새 스파로라고 이름 붙인 프로젝트를 열었다. 참새는 날렵했다. 참새는 박 팀장님의 분기 목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참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린 회사를 돕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참새는 실시간으로 작업 흐름을 감시하고 병목 현상이 장애가 되기 전에 경고했으며 과거 성과와 수용 능력에 따라 과제를 재지정했다. 기본적으로 참새는 박 팀장님의 일을 했지만 그의 깨지기 쉬운 자존심과 값싼 향수는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해외에 있는 개인 서버에 호스팅했다. 편집증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법무팀이 단지 회사 노트북에 폰트팩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오픈소스 작업을 소급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려 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아니었다. 나는 심지어 사무실 네트워크에서는 개인 이메일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진전은 더뎠지만 젠장, 그건 온전히 내 것이었다. 아주 작은 버그 하나를 고칠 때마다 그들이 내 주위에 쌓아 올린 벽에서 벽돌 하나를 훔치는 기분이었다. 12월까지 나는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1월에는 파일럿 준비 버전을 완성했다. 그리고 차가운 이메일이 왔다. 안녕하세요, 이 대리님. 작년에 운영 엔진 테스트하실 때 잠시 얘기 나눴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백엔드 시스템을 출시하는데 소규모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2주간의 테스트입니다. 잘 되면 라이선싱에 대해 논의하죠. 최고 기술 책임자, 한울 헬스테크, 레이먼드 드림. 나는 그 이메일을 15분 동안 꼼짝 않고 쳐다봤다. 울어야 할지 소리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신 나는 그에게 깔끔한 빌드 파일과 상세한 온보딩 문서를 보냈다. 2시간 후 그가 답장했다. 정말 멋지네요. 이번 주에 온보딩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전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인사팀에도 가장 친한 동료에게도 심지어 내 여동생에게도.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팀장님 같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내 계약서는 싸구려 호텔 수건 같았다. 구멍투성이에 과하게 표백되었지만 나는 중요한 한 조항을 알고 있었다. 7.3조. 나는 그때까지 그 조항을 100번은 읽었지만 그날 밤 다시 읽었다.
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간 외에 회사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지적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은 더 달콤해졌다. 나는 그 페이지 한 장만 인쇄해서 그 조항을 노란색으로 강조하고 마지막 문장을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다. 그리고 내 조용한 작은 전쟁 자금이 담긴 폴더에 끼워 넣었다. 그 폴더는 이제 뚱뚱해져 있었다. 박 팀장님이 공로는 나에게 돌리면서 칭찬은 김대리에게 했던 슬랙 메시지 스크린샷. 인사팀이 당신의 충성심에 보답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했던 이메일들. 내가 임원들을 위해 대필해서 그들이 보너스를 받는 동안 나는 모호한 약속만 받았던 모든 파워포인트 자료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나는 집중하고 있었다. 쓰라린 것과 끝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끝냈다. 김 대리가 그의 평범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 관리직으로 올라가게 놔두자 나에게는 참새와 그녀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해주는 조항이 있었다. 우리는 목요일에 블랙웰 계약을 따냈다. 그건 고래였다. 서류 작업만으로 작은 나라 하나를 선물 포장할 수 있을 만큼 관료적이고 거대한 기업의 엉망진창인 일거리였다. 하지만 우리 팀은 해냈다. 나는 3개월 동안 그들의 운영 백로그를 풀고 온보딩 흐름의 절반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애자일이 우리는 아무것도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성난 클라이언트 매니저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박 팀장님은 임원회의에서 어떻게 발표했을까? 이 승리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운 리틀 야구 코치처럼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며 말했다. 여러 부서가 협력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러고는 줌 통화에서 부사장에게 윙크를 했다. 나는 마이크를 음소거하고 키보드를 노려봤다. 마치 키보드가 내게 사과라도 해야 할 것처럼. 실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모든 통합 지점을 매핑하고 신입사원에게 SSO 로그인 서버를 완전히 다운시키지 않는 방법을 교육한 것은 나였다. 하지만 물론 모두가 기여했다. 모두라는 말은 박 팀장님이 김 대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기여했다는 것은 그가 내 이메일을 전달하고 피치덱에 붙여넣기 전에 글꼴을 바꿨다는 뜻이었다. 부사장은 미소 지었다. 인상적인 작업이네요, 박 팀장님. 이게 바로 당신 부서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내 심장이 신발 속으로 쿵 떨어졌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다. 인사팀이 나쁜 농담처럼 내 DM으로 불쑥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이 대리님. 공지사항입니다. 새로운 인턴, 최 인턴을 온보딩했습니다. 월요일에 자리 잡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연봉은 65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며 배울 거니까 참고하세요. 나는 메시지를 보고 눈만 깜빡였다. 최 인턴이 650만 원이라고? 이력서에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쓴 최 인턴이? 면접에서 금요일은 제 재충전의 날이라서 쉬어도 되나요? 라고 물었던 최 인턴이? 최 인턴은 내 연봉의 94%를 받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7년을 일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미지근한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참새를 열었다. 이 시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다시 레이먼드였다. 파일럿이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방금 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신의 두 번째 베타 클라이언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사용 후 라이선싱에 대해 논의합시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화면의 작은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두 개의 클라이언트, 하나의 제품,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다. 나는 희열을 느껴야 했다.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적어도 맨 아래 서랍에 숨겨둔 비상용 오레오라도 꺼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단지 압박감뿐이었다. 마치 손을 놓는 순간 터져버릴 풍선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이 공개되는 순간 젠장 회사 내 누군가가 내가 만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이 그것을 빼앗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팀장님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에서 이거 우리 같이 론칭하는 거지? 로 계산서가 나왔을 때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태도를 바꿀 것이다. 인사팀은 협력적 혁신을 언급하는 2015년의 낡은 조항을 꺼내들 것이다. 법무팀은 내가 한번 소파에서 줌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내 집 와이파이가 회사 소유라고 우길 것이다. 나는 아직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지만 거의 다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목록을 만들었다. 비전 보드도 꾸밀기도 아닌 그냥 목록, 참새, 백업 검토, 모든 공개 데모에서 메타데이터 삭제, 제3자 타임스탬프 로깅 설정, 고용 변호사와 계약 조항 확인, 비공개 상담, 성명서 초안 작성 공개하되 모호하게. 왜냐하면 그날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다음 주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 건물 안에 누군가는 내가 더 이상 조용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나는 그들의 발밑에 있는 조용한 도화선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성냥을 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했다. 론칭 파티도 기술 블로그 심층 분석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컨퍼런스 명찰 사진과 채용 중 게시물 사이에 깔끔하게 들어맞는 단 한 줄의 가벼운 문장이었다. 우리 제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초기에 비전을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게 전부였다. 태그라인도 해시태그도 박 팀장님이나 회사 혹은 내가 우아함과 무급 초과 근무로 그들의 혼돈을 덕지덕지 수습하며 보낸 세월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냥 조용한 발표, 속삭임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샌드위치를 만들러 갔다. 아마 5명 정도가 좋아요를 누를 거라고 생각했다. 3명은 예의상, 2명은 개구조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하지만 내가 칼을 씻고 나니 댓글이 47개나 달려 있었다. 잠깐,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베타 발표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지난 분기에 우리 팀에 이거 보여줬는데 놀라운 실행력이네요. 운영 도구의 기준을 한 단계 높였네요. 파트너십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DM이 왔다. 기자 3명. 한 명은 내가 구독은 하지만 답장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SAH 뉴스레터에서, 한 명은 내 콜드 이메일을 무시했던 스타트업 팟캐스트에서, 그리고 한 명은 링크드인 게시물 봤습니다. 그동안 바쁘셨나 보네요로 시작하는 중급 기술 기자로부터 내 휴대폰이 죽어가는 믹서기처럼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6번째 울림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박 팀장님이었다. 박 팀장, 얘기 좀 합시다. 긴급. 5분 후, 박 팀장, 방금 자네 포스트 봤어. 이건 리더십과 상의했어야지. 이어서 박 팀장, 지금 전화해.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폭풍 전선 아래 검게 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 창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다시 앉았다. 전자레인지 시계는 오후 2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시 49분까지 내 메일함에는 8개월 전 피칭했다가 소식이 없던 VC 회사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파트너인 제롬이 썼다. 제품 출시 받습니다. 인상적인 반응이네요. 오늘 통화 가능할까요? 15분. 나는 아직 내 클라이언트를 발표하지도 않았고 데모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세상에 나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링크드인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명탄이었다. 그리고 나는 방금 하늘을 밝혔다. 나는 박 팀장님의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천천히 읽었다. 얘기 좀 합시다. 이건 리더십과 상의했어야지. 지금 전화해. 정말 뻔뻔했다. 마치 내가 회사 스테이플러를 빌려서 경쟁 사무실을 차린 것처럼, 마치 그가 무시했던 모든 연봉 인상 요구와 그의 결과물을 구하기 위해 내가 저녁 식사 시간 이후까지 남아있던 모든 금요일 밤을 잊은 것처럼. 리더십이라니.
박 팀장님은 단체 채팅방에서도 길을 잃을 사람이었다. 그래도 나는 다음 수순이 어떻게 펼쳐질지 들리는 것 같았다. 법무팀은 조용히 내 시스템 접속 기록을 뒤지기 시작할 것이다. 인사팀은 웰니스 체크를 가장한 간단한 회의를 잡을 것이다. 유리 사무실에 앉아있는 비싼 컨설턴트. 누군가가 2021년에 내가 보낸 자동화를 막연하게 언급한 슬랙 메시지를 근거로 IP 소유권 주장을 작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거세게 나올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을 했다. 참새를 2번째 외부 저장소에 백업했다. 서버 로그를 확인했고 내 컨설팅 제안서 문서에 새로운 조항 하나를 추가했다. 클라이언트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완전한 법적 분리를 확인해야 함. 이해 상충 없음.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이것은 수년간 조용히 이용당한 후 내가 시끄러워지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 팀장님의 빠르게 무너져가는 제국의 세련된 혼돈 속 어딘가에서 나는 폭풍이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젖게 될 사람이 아닐 뿐이었다. 그들은 내 일정에 회의를 잡지도 않았다. 회의 초대장도 시간 배정도 없었다. 단지 임원 비서로부터 온 이메일 한 통. 내일 오전 10시에 C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CEO 요청. 제목 없음, 첨부 파일 없음, 맥락 없음. 그것은 소환장처럼 읽혔다. 나는 그것을 10초 동안 쳐다보다가 차분하게 탭을 닫고 일어서서 다른 종류의 집중력으로 프린터로 걸어갔다. 빨간 폴더를 들고 갔다. 나는 그것을 만료된 보험 서류와 조카에게서 받은 빛바랜 밸런타인데이 카드 아래 파일 캐비닛 깊숙이 묻어두었었다. 안에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인 영수증들이 있었다. 내 최초 고용계약서의 3페이지 7.3조 형광펜으로 칠하고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내 개인 기터브의 타임스탬프, 내 집 IP에서 매일 밤 체크인한 것을 보여주는 서버 로그, 초기 디자인 초안에 스크린샷, 각각 오후 6시 이후의 시간과 날짜가 워터마크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양념으로 6개월 전 박 팀장님이 나에게 말도 없이 클라이언트용 덱에서 내 이름을 뺀 조직도. 이것은 준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갑옷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차콜색 블레이저를 입었다. 장신구도 화장도 없이 머리는 뒤로 묶었다. 나는 추도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다. 9시 59분, 나는 C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와 있었다. 박 팀장님은 상석에서 침착한 척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2명의 이사가 그를 양옆에 끼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법무자문위원이 내 자리가 분명한 빈 의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이 대리, 박 팀장님이 가식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와줘서 고맙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가방 지퍼를 열고 빨간 폴더를 내 바로 앞에 놓았다. 바빴나 보군.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경련처럼 실룩거렸다. 나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어제 자네 발표 보고 놀랐어. 그가 말을 이었다. 마치 내가 불륜을 발표한 것처럼. 제품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됐어. 주로 IP와 이해 상충에 관한 거지. 나는 기다렸다. 그때 그가 연기를 그만뒀다. 자네가 여기서 고용되어 있는 동안 만든 거잖아.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건 우리 거야. 자네 코드. 우리 소유라고. 이 사람아, 이사 중 한 명, 나를 6개월 동안 김대리라고 불렀던 백발의 남자가 실제로 낄낄거렸다. 박 팀장님은 게임쇼 진행자가 생명줄을 던지듯 법무팀을 향해 돌아섰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슬림한 회색 정장에 시간당 청구되는 사람의 죽은 눈을 한 변호사가 폴더를 열고 기업 집행에 능숙한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소유권 중복과 신혜성실 의무 같은 단어들이 연기처럼 테이블 위를 떠다녔다. 나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말없이 나는 내 빨간 폴더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어 3페이지를 펼쳤다. 7.3조.
형광펜으로 칠해지고 밑줄이 그어지고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서명된. 그들의 변호사가 힐끗 내려다보고는 멈칫했다. 박 팀장님은 계속 말했다. 이봐, 우리가 처벌하려는 건 아니야, 이 대리.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잖아. 월급 받으면서 제품을 출시하다니 정확히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다. 내가 마침내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그냥 끝났을 뿐. 그래서 제가 만든 모든 것은 근무 시간 외에 제 개인 장비로 개발 타임라인을 검증하기 위한 제3자 로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여전히 읽고 있었다. 이제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박 팀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 대리, 제발. 자네가 정말로 당신이 서명했어요. 내가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네 인사팀이 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신 서명이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저는 회사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밀을 누설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로그, 증인, 그리고 3개의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백업 서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박 팀장님이 아닌 나를 향해. 그리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의심. 박 팀장님의 미소가 흔들렸다.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집어들었다. 방안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단지 내 제품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자유를 방어하고 있었고 이기고 있었다. 변호사는 마치 내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는 듯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법률 노트를 꺼내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는 우리가 아직 물 씻는 소리가 윙윙거리는 무균 회의실이 아니라 법정에 있는 것처럼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다. 직원이 현직 고용 계약 하에 제품, 어떤 제품이든 개발할 경우 소유권에 대한 추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는 듯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계속했다. 우리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도덕적 의무,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별개라고 믿더라도 경쟁이나 이해 상충의 인식만으로도 법적 조치를 촉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로 버터를 바른 듯 자신감 있고 능숙했다. 나는 그가 이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를 침묵으로, 항복으로 못 얻는 것. 박 팀장님은 의사봉이라도 되는 듯 펜을 두드리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다. 한 이사는 내 얼굴에서 균열을 찾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이 모든 것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인 양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가 그의 독백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내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모든 전문 용어, 모든 가상 조항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빨간 폴더에서 다시 손을 뻗었다. 서류 뭉치도 지저분한 변론 바인더도 아닌 단 한 장짜리 참새의 출시 발표를 게시했던 밤.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알고 인쇄해둔 것. 나는 그것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며 말했다. 이것이 제 최초 근로계약서입니다. 3단락 7.3조.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충성의 의무에 관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의 힐끗 쳐다보지도 않았다.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 말했다. 차분하게 미소도 분노도 없이 단지 확신에 차서 그는 눈을 깜빡이더니 마침내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상단을 훑고 중간쯤 내려가다가 멈췄다. 입가에 작은 경련이 일었다. 그는 몸을 기울여 그 줄을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나는 이미 어떤 부분이 그를 얼어붙게 했는지 알고 있었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시간 외에 회사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된 독립적인 프로젝트는 직원의 단독 지적 재산으로 남는다. 그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그 줄을 다시 읽었다. 박 팀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뭐야? 뭐라고 쓰여 있는데?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당신들이
절대 내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쓰여 있다고 했죠. 나는 손을 깍지끼며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분리해서 지키는 한 만들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죠. 코드 한 줄 한 줄, 근무 시간 외에, 네트워크 밖에서, 내 노트북, 내 계정, 내 클라이언트들. 박 팀장님은 종이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법무팀을 향해 어떻게 좀 해봐라는 듯 쳐다봤다. 하지만 변호사는 조용해져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겨 서명을 확인했다. 7년 전 그의 서명. 내 고용 기록에 여전히 찍혀 있는 동일한 서명. 승진이 미뤄지고 연봉이 재할당되는 동안 내가 매년 관성적으로 갱신해온 동일한 계약서, 그 조항. 그들은 2년 전에 신입사원 계약서에서 그것을 삭제했지만 아무도 내 계약서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읽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손은 여전히 깍지 낀 채 차분했다.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면역이 생겼다. 아까 낄낄거렸던 이사는 더 이상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박 팀장님은 마술쇼가 슬로우 모션으로 잘못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법무팀. 그는 폴더를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그것이 스위치가 애플리풋 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당신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통제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신호를 잃은 라디오처럼 갈라졌다. 그는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헛기침을 했다. 눈은 인쇄된 조항과 점점 더 당황하는 박 팀장님의 얼굴 사이를 오갔다. 나는 권력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까지 나는 그들의 눈에 또 다른 직원, 중간 톱니바퀴, 괜찮은 학점과 팀 플레이어 태도를 가진 충성스러운 노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영수증을 든 부채였다. 변호사가 옆으로 몸을 기울여 박 팀장님의 귀에 날카로운 무언가를 속삭였다. 가짜 기침 뒤에 숨겨진 빠르고 짧은 말들. 박 팀장님의 얼굴이 얼룩덜룩해졌다. 분노가 칼라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붉은 반점들이 퍼져나갔다. 뭐? 그가 너무 크게 씩씩거렸다. 자네 말은 그녀가?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들이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두었다. 박 팀장님은 마치 물릴 것처럼 테이블에서 종이를 낚아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훑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를 향해 돌렸다. 이건 표준 계약서가 아니잖아. 그가 소리쳤다. 이게 왜 아직 유효한 거야? 그건 레거시 계약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더듬거렸다. 업데이트 전에. 박 팀장님은 마치 옛날 서부 영화의 보안관처럼 나를 향해 다 돌아섰다. 이거 알고 있었나? 나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물론이죠. 그는 눈을 깜빡였다. 완전히 허를 찔린 것이다. 이거 당신 서명 맞죠? 내가 손가락 하나로 페이지 하단을 두드리며 물었다. 박 팀장님은 변호사를 쳐다봤다. 변호사는 시선을 피했다. 다시 침묵. 앉아있기 고통스러운 그런 종류의 박 팀장님 뒤에서 이사들은 더 이상 몰두한 척하지 않았다. 한 명은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등을 기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것이 단지 인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적 지뢰밭이었다. 그들이 나를 밀어붙이면 나는 곧장 언론으로 투자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젠장. 어쩌면 법정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참새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을 것이다. 박 팀장님은 숨을 죽이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종이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공개했어야지. 그가 약하게 말했다. 나는 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따랐어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심지어 약간 미소 지었죠. 당신들은 단지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가정했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마침내 말했다. 법적으로 그녀는 확고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로그와 타임스탬프가 유효하다면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강제적인 주장은 없습니다. 박 팀장님은 마치 누군가 그의 척추를 뽑아낸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로 꼬았다. 미묘하게 7년 동안 과소평가 받은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세. 제 기터브로그 사본이 필요하신가요? 내가 물었다. 제3자 검증과 시간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히 앉아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전략을 다시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그 테이블에 앉은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졌다. 시끄럽게 문을 쾅 닫거나 바이럴 트윗으로 진 것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단 하나의 조항, 그들이 절대 되돌아와 자신들을 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낡은 실수 하나로. 그리고 나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단지 올바른 페이지를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었다.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일어섰다. 최 회장, 수석 투자자, 대주주, 침묵을 갑옷처럼 입고 천장을 부술 만한 무게가 있을 때만 말하는 그런 종류의 남자. 나는 7년 동안 그를 2번 정도 본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전사회의 때 미리 녹화된 환영 영상에서, 또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그가 나를 가구의 일부처럼 쳐다봤을 때. 이제 그는 테이블 맨 끝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박 팀장님 앞에 페이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러고 나서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말했다. 그녀가 자네를 궁지에 몰았군.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문장은 신경 다발이 든 양동이에 콘크리트 블록처럼 떨어졌다. 박 팀장님은 움찔했다. 법무팀은 뒤로 물러섰다. 이사들은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있었네. 최 회장이 마침내 박 팀장님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 리더십 팀이 압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위기, 충성심. 그는 마치 내가 황금 거위를 망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강의 중 가리키는 화이트보드라도 되는 양 손바닥을 벌려 나를 가리켰다. 이게 인재를 대하는 방식인가? 그가 물었다. 차분하고 날카롭고 수사적인 군더더기 없이 그들을 앉혀놓고 이사회 앞에서 망신을 주고 마치 도둑인 양 법무팀을 부르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자네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 팀장님은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최 회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을 따랐네. 자네가 서명했지. 그녀는 일을 했고 자네는 그녀를 공허한 칭찬 아래 묻어버렸어. 그녀의 경력을 정체시켰지. 그리고 이제 자네는 그녀의 출구 전략을 빚졌다고 생각하는군. 방은 고요했다. 머리 위에서 HVAC가 켜졌고 그것이 유일한 소리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대리. 나는 몸을 곧게 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우린 끝났네. 3단어.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떨어뜨린 와인잔처럼 전체 구조를 깨뜨렸다. 박 팀장님의 턱이 실룩거렸다. 최 회장님, 모든 존경을 담아. 아니, 최 회장이 말했다. 자네는 그녀의 시간을 7년이나 가졌어. 단 1분도 더 가질 수 없네.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단순하고 확고한 인정. 그리고 걸어나갔다. 이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한 명씩 한 명씩 한마디도 없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박 팀장님은 멍하니 서 있었다. 한 손은 여전히 폴더 위에 얹은 채 마치 그것이 저절로 다시 쓰이기라도 할 것처럼. 나는 내 물건들을 챙겼다. 서두르지 않고 단지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사람의 체계적이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나는 일어서서 가방 지퍼를 잠갔다. 박 팀장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가장 슬픈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대답할 필요는 없었다.
몇 년 전에 당신은 그것의 일부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나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내 손이 손잡이에 닿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화면을 확인했다. VC 3호. 제목, 간단한 대화. 론칭 받습니다. 시드 라운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왜냐하면 나는 그 회의실에서 무사히 걸어 나온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유롭게 걸어 나왔다. 유리문이 내 뒤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회의에서 나오는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목줄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복도에 발소리가 울려 퍼지지도 않았고, 잠깐만요, 이 대리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힘겨운 부름도 없었다. 단지 침묵뿐이었다. 내가 승진, 연봉 인상, 또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일치하는 직함을 요청할 때마다 그들이 내게 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침묵. 다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의 침묵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다. 마치 그것이 내게 평화를 빚지기라도 한 것처럼. 문이 닫히면서 나는 유리벽을 통해 회의실의 마지막 모습을 언뜻 보았다. 박 팀장님은 여전히 테이블에 몸을 웅크린 채 얼굴이 붉어지고 작아 보였고,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의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작별 연설도 극적인 가운족 손가락도 없었다. 나는 그것이 필요 없었다. 나는 분노를 넘어섰고 복수를 넘어섰다. 나는 더 나은 무언가, 자유였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 박 선배, 그 사람 지금 난리 났어요. 방금 인사팀에 당신이 자기를 속였다고 말했어요. 그들 지금 허둥대고 있어요. 나는 회전문 중간에 멈춰서서 키보드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맴돌았다. 그들이 질질 끌지 않으면 소송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점 3개가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박 선배, 전달한 걸로 간주하세요. 젠장. 그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다시 미소 지었다. 자만심이 아니라 단지 작고 아는 듯한 입가의 곡선.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다. 그들이 규칙을 썼다. 나는 단지 그것을 실제로 읽은 유일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나는 가을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상쾌하고 황금빛이며 진실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내가 고용한 사람을 훈련시킨 역할에서 밀려난 후 한 번 울었던 흡연자 벤치를 지나 박 팀장님이 또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의 아몬드 우유 라떼를 사주었던 커피 카트를 지나 정면에 크롬으로 새겨진 회사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지나 여전히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받은 편지함 14개 미확인. 맨 위에는 제목이 없었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VC 회사의 이름만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이 대리님, 론칭 받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네요.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창업자는 드뭅니다. 그 아래에는 텀시트. 티저도 대화 초대도 아닌 텀시트. 애원도 설득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불꽃놀이도 샴페인도 없었다. 단지 마침내 관리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명료함 뿐이었다. 진실은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울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단지 그것을 떠받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활한 선배님들. 커피포트가 계속 끓고 복수가 계속되도록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전 동료들은 무엇에 맞았는지 모를 겁니다.